검은 벨벳처럼 짙은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 한강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전망을 자랑하는 한남동의 고급 저택가는 그 화려한 야경과 달리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않았다. 집안의 주인이자 YK그룹의 회장인 한정훈의 굳은 얼굴이 모든 식욕을 앗아가 버린 듯 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딸 한서연은 애써 무심한 척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24년 인생 동안 아버지의 저런 표정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목을 옥죄는 듯한 압박감에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세어연아. 마침내 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에 그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버지, 회사 사정이 아주 좋지 않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YK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떠들어댔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한때 재계 서열 20위권을 넘보던 중견그룹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이대로 가다간 부도야. 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YK그룹의 후계자로 교육받진 않았지만 그곳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왕국이었고 수많은 직원들의 삶이 걸린 터전이었다. 그녀 역시 그 그룹의 울타리 안에서 YK그룹의 공주님으로 살아왔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계모 박혜진 여사가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끼어들었다. 그녀는 불안한 기색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야애 서연아, 그래서 네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찾아내셨잖니. 박혜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JS그룹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단다. JS그룹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JS그룹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대한민국 재계를 넘어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초일류 기업. 철강, 전자, 바이오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한 제국. 그런 곳에서 어째서 망해가는 YK그룹에 관심을 보인단 말인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서연도 잘 알고 있었다. 한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JS그룹의 강 회장께서 우리 YK그룹의 부채를 모두 상환해주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건이 있겠죠. 서여연의 날카로운 반문에 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조건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박혜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해. 우리 서연이가 강 회장님과 결혼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 서연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더구나.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와 그것도 사업을 위해 팔려가듯 결혼을 하라는 말인가.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말이 안 되다니. 이게 지금 어떤 기회인데. 박혜진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우아한 가면을 벗어던졌다. 옆에서 조용히 식사만 하던 그녀의 딸 한서아마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언니,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 언니 하나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JS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서아의 얄미운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희생, 언제나 그녀의 몫은 그것이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이 집에서 그녀는 늘 이방인이었고 필요한 순간에만 소환되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JS그룹 회장이라면 그 소문 무성한 사람이잖아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JS그룹의 회장은 재계에서 악명이 자자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나이가 60이 넘은 늙은이라는 설, 끔찍한 사고로 얼굴이 흉측하게 망가졌다는 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소문은 결혼했던 여자들이 전부 의문사했다면서요. 그래서 아내 잡아먹는 늙은이라고 불린다던데 그런 사람한테 저를 시집 보내시겠다고요.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강 회장의 전부인 2명 모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은 그것을 비극적인 우연이라 말했지만 뒤에서는 모두가 수군거렸다. 그가 아내를 죽였다고 혹은 그의 살벌한 기운이 아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다 헛소문이야. 한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경쟁자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루머일 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살인자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아버지, 더 이상 듣기 싫다. 이건 명령이다 한서연. 넌 YK그룹의 딸로서 가문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해라.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수천 명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걸 네가 책임질 수 있겠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서연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수천 명의 직원들. 그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YK그룹에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자신의 불행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저울질해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서연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싸늘한 가족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그녀는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독하게 참아냈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오히려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내를 잡아먹는 늙은이, 흉측한 얼굴의 괴물. 그런 남자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뇌리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1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그날도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YK그룹의 경영전략팀에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아버지는 여자는 경영에 나서는 게 아니다. 얌전히 있다가 좋은 집안에 시집이나 가라며 일축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은 옆에서 그런 아버지를 부추겼다. 집안의 모든 것이 숨막혔던 서연은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것을 했다. 차를 몰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청담동의 한적한 재즈 바로 향했다.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영업 후 들이켰다. 취기가 오르자 억눌렸던 설움이 복받쳤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것은 혼자 마시면 술맛이 더 쓴 법인데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외모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빛났다. 날렵한 턱선과 높은 콧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다르게 만드는 듯했다. 서연은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남자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흔한 수작의 가벼움 대신 묘한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낯선 남자의 눈빛 앞에서 서연은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그녀는 술기운을 빌려 자신의 처지를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꿈 자신을 올가매는 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남자는 아무런 평가나 조언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때로는 빈잔을 채워주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위로였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기분. 발을 나왔을 때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체향과 온기가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 순간 서연은 이성을 잃었다. 아니, 잃고 싶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완벽하게 도망치고 싶었다. 데려다 줄까요? 남자의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대신 취기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근처 호텔로 향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스위트룸.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뜨거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안식을 그리고 짧은 해방감을 느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저 K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그의 커프스링크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가 깨기 전에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다. 지난밤의 일탈이 두려웠고 동시에 그와의 관계가 하룻밤의 해프닝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겁났다. 그 후로 1년 서연은 잊으려 노력하면서도 종종 그 밤을 떠올렸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던 그의 품을. 서연의 입에서 절망적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 밤의 기억은 그녀 인생 유일의 찬란한 일탈이자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나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의 증거였다. 그런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버렸다. 자신의 운명은 괴물 같은 늙은이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어쩌면 자신도 그의 전 부인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거부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수천 명 직원들의 생계. 그녀는 자신 하나의 행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외면할 만큼 이기적이지 못했다. 창밖의 불빛들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서연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명백한 판결이었다. YK그룹의 딸 한서연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그녀는 눈을 감았다. 1년 전 그 밤의 남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다. 단 하룻밤의 꿈.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잔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결혼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사형 집행일이 정해진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JS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실행력은 YK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래를 한낱 쇼핑처럼 가볍게 처리했다. 최고급 웨딩드레스가 저택으로 배달되었고 국내 최고의 웨딩 플래너 팀이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녀는 마치 값비싼 인형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이 입히는 대로 입고 그들이 화장하는 대로 얼굴을 내맡겼다. 그녀의 의사나 감정 따위는 이 거대한 거래에서 한 톨의 먼지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계모 박혜진과 이복 동생 한서아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서연의 불행을 자신들의 행복과 등가 교환이라도 한 듯 노골적으로 기쁨을 드러냈다. 어머 서연아, 이 드레스 좀 봐. 프랑스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바로 그 작품 아니니 강 회장님께서 너를 정말 아끼시나 보다. 박혜진은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어루만지며 감탄했지만 그 눈은 서연이 아닌 드레스의 가격표를 보고 있었다. 서한은 옆에서 질투 어린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정말 복도 많아. 망해가는 집안 살리려고 시집 가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한테 가잖아. 나도 그런 결혼이라면 10번도 하겠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회색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날씨는 점점 더 굳어졌다. 마치 그녀의 미래를 예고라도 하듯이 결혼 상대인 강 회장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JS그룹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무책임한 말뿐이었다. 약혼식도 상견례도 없었다. 신랑의 얼굴은커녕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그녀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채 몸을 실어야 했다. 이 기괴한 비밀주의는 그에 대한 끔찍한 소문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었다.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결혼식이 열리는 곳은 JS그룹이 소유한 남산의 최고급 호텔 더 헤이븐의 스카이볼룸이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극소수의 하객만이 입장을 허락받았다. YK그룹의 위기를 아는 재계 인사들은 동정반 호기심 반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팔려가는 공주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를 구경하러 온 것 같았다.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길고 긴 길 끝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제단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조명되어 있었고 남자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소문처럼 늙고 추한 모습은 아니었다. 멀리서 보기에도 훤칠한 키와 딱 벌어진 어깨 흠잡을 데 없는 슈트핏은 그가 보통 남자가 아님을 짐작게 했다. 하지만 그 강인한 뒷모습이 오히려 서연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저 완벽한 껍데기 안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그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제물이 되었다. 마침내 제단 앞에 섰을 때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여전히 어두운 조명 탓에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주례의 목소리가 웅장한 홀 안에 울려 퍼졌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신랑 강태무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강태무,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낯설고 차가운 이름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짧고 단호한 대답. 서연은 저음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예상했던 늙은이의 쇳소리가 아니었다. 젊고 힘있는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신부 한서연 양은 신랑 강태무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맹세합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아니오라고 외치고 도망쳐버릴까?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YK그룹과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네. 모기만 한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주례는 성혼을 선언했고 하객들 사이에서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다.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벗기고 키스하는 순서.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괴물의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남자가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베일이 걷혔다. 서연은 실눈을 떴다. 역광 때문에 여전히 그의 얼굴은 흐릿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날렵한 턱선과 오똑한 콧날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서연은 그의 숨결이 닿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의 입술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그녀의 입술에 아주 잠깐 닿았다가 떨어졌다. 그것이 키스의 전부였다.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하객들을 향해 섰다. 서연은 멍하니 그의 옆에 서서 기계적으로 박수를 받았다. 방금 전 스쳐 지나간 그의 얼굴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결혼식에 이어진 피로연은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남편 강태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하객들의 인사를 받을 뿐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마네킹처럼 서서 미소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벽이라도 있는 듯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비서팀에 의해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로 안내되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궁전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졌다. 회장님께서는 처리하실 일이 남아 잠시 후에 오실 겁니다. 먼저 쉬고 계십시오,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과 함께 비서가 정중히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제 곧 이 방에 그가 들어올 것이다. 소문 속의 그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욕실에 준비되어 있던 부드러운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차라리 빨리 이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심판의 시간을 기다렸다.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침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직행했다. 곧 물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차라리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물소리가 멎었다. 욕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목욕 가운을 느슨하게 걸친 채였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그의 탄탄한 가슴 근육을 적셨다. 그가 천천히 침실의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서연은 숨 쉬는 것을 잊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소문 속의 늙은이도 흉측한 괴물도 아니었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1년 전 비 내리던 재즈배에서 만났던 남자. 하룻밤의 꿈처럼 그녀의 인생을 스쳐 지나갔던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남자였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날카로운 콧날과 턱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그 역시 그녀를 보고 그대로 멈춰 섰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당혹감과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역시 그녀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아내를 잡아먹는다는 잔인한 소문의 주인공,
JS그룹 회장 강태무. 그의 정체는 그녀 인생 유일의 일탈 상대였던 이름 모를 남자 K였다. 광활한 스위트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방의 양끝에 서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충격불신, 혼란, 배신감.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녀가 팔려온 남자가 그녀가 잊지 못하던 남자라니.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서연은 입술조차 뗄 수 없었다. 얼어붙은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강태무였다. 그는 어느새 충격에 휩싸였던 표정을 지우고 재계의 제왕다운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1년 전 그 밤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낯선 상대를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서연 씨, 그가 부른 것은 하룻밤의 꿈을 함께 꾼 여자가 아닌 사업 파트너의 딸 한서연이었다. 그 지극히 사무적인 호칭이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서연은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앞의 남자는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하던 다정한 위로자가 아니었다. 그는 JS그룹의 회장 강태무였다.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분노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속았다는 생각, 농락당했다는 기분. 그리고 1년 동안 바보처럼 그 밤을 소중히 간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들끓었다. 당신.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당신 대체 누구야?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태무는 미동도 없이 그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이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문제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소개하지. 내가 바로 당신의 남편 JS그룹 회장 강태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1년 전의 만남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마치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완벽하게 지워버린 태도였다. 이 결혼은 간단한 사업상 거래였어. YK그룹은 자금이 필요했고 나는 결혼할 상대가 필요했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는 결혼할 상대가 필요했다.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결국 그녀는 JS그룹 회장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장기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의 집안, 그녀의 배경, 그리고 그녀 자신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선택된 상품. 그럼 그 소문들은 당신이 일부러 퍼뜨린 건가요? 늙고 추한 괴물이라는 소문들 말이에요. 소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오. 다만 성가신 파리떼를 쫓아내는데 꽤 유용했던 것은 사실이지. 태무는 시치미를 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그 오만한 태도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냉혈한이었다. 그녀가 기억하던 그 밤의 다정함은 그저 하룻밤의 유희 혹은 철저한 위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태무가 손목시계를 한번 흘깃보더니 인터폰을 향해 말했다. 김비서 들어오게. 잠시 후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김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애써 외면하며 태무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여기 준비되었습니다. 태무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거실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의 심장도 쿵하고 내려앉았다. 안지 한서연 씨.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 서연은 그의 말에 따라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태무가 그녀의 앞에 던져놓은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표지에는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읽어보도록.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공들여 작성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세밀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제1조 본 계약 결혼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1년 후 양측에 합의해 연장 혹은 종료할 수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동안 갑 강태무과 을 한서연은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기할 의무를 진다. 공식 석상 및 사교 모임에 동행하며 언론에 다정한 모습을 노출해야 한다. 제3조 두 사람은 JS그룹이 제공하는 주택에서 동거하나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된다. 침실은 분리하여 사용하며 사적인 공간에 대한 상호 간섭을 금한다. 제4조 어떠한 경우에도 육체적 관계 및 개인적인 감정 교류를 금지한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개인적인 인연은 본 계약과 무관하며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제5조을 한서연은 갑 강태무의 사생활 및 경영 활동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제6조 상기 조항을 이행하는 대가로 갑 강태무은 YK그룹의 부채 상환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 계약이 종료되고 이혼 절차가 완료되면 갑 강태무은을 한서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0억 원과 강남 소재의 빌딩 한 채를 지급하며 을 한서연의 완벽한 경제적 자립을 보장한다. 제8조 본 계약의 내용은 물론 계약 기간 동안 알게 된 갑 강태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영원히 비밀에 붙여야 한다. 위반 시 지급된 모든 자산은 즉시 환수되며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한다. 모든 조항이 칼날처럼 서연의 자존심을 베고 지나갔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개인적인 인연은 본 계약과 무관하다는 4조는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 밤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그녀 역시 그래야만 했다. 유간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와 모멸감이 오히려 그녀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감정 없는 계약 관계. 그것은 적어도 그녀가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에게 마음을 다칠 일은 없게 만들어줄 방패였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이며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 YK그룹의 회생와 출구, 1년 후에 이혼가 있었다. 서효연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MBA를 공부하며 익혔던 비즈니스적인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순순히 그의 인형이 되어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이 불평등한 계약에서 최소한의 자기 몫은 찾아야 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보시오. 5조 을은 갑의 경영 활동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제 사생활과 커리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은 펜을 집어들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제5조 2항을 추가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을 한서연은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갑 강태무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태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YK그룹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JS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는 YK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자리를 원합니다. 단순한 주주가 아닌 책임있는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작은 반란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저 팔려온 아내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태무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의 의지를 가늠하려는 듯 깊어졌다. 공포와 절망에 질려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가 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혹은 비웃는 듯한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조소. 의외로 그는 순순히 동의했다. 그 정도의 배짱도 없다면 YK그룹의 딸이라 할 수 없지.
당신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소. 김비서, 수정한 내용으로 계약서 다시 준비해.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전문가답게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강태무, 한서연.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찍히는 순간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 계약으로 공식화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무의 펜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생활 공간은 거대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끝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두 주인이 한 집에 사는 타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받았다.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집안에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직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 가면을 쓰고 대중 앞에 나섰다. 태무는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고 서연은 행복한 아내를 연기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세상은 모두 세기의 커플이 탄생했다며 부러워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깊은 밤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태무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와 잠겨있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의 손이 닿은 곳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의 모습을 드러냈다. 1년 전 그날 아침 그녀가 사라진 호텔방 침대 위에 남겨져 있던 유일한 흔적이었다. 태무는 지난 1년간 이 귀걸이의 주인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자신의 경호팀과 정보팀을 총동원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녀가 그의 마음에 남긴 파문이 너무나 컸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여자,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준 여자.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가 자신의 정략결혼 상대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결혼식장에서 베일을 걷어 올리는 순간 태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충격과 혼란은 서연의 것보다 결코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색할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끌어내리려는 적들이 득실거렸고 이 결혼은 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다. 이 복잡한 상황에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위험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들의 과거 인연을 무기 삼아 다른 꿍꿍이를 품고 접근한 것이라면 그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야 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차가운 계약서라는 가면이었다. 그녀를 밀어내고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비즈니스로 규정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차단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어쩌면 그녀까지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태무는 귀걸이를 든 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이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계약 결혼 후 한 달 한서연과 강태무의 관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숨 쉬었지만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유일한 교집합은 일주일에 2-3번 대외 행사를 위해 완벽한 부부를 연기해야 하는 시간뿐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 창간 기념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집사가 정갈하게 차려낸 음식들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오늘 파티에서는 YK그룹 지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을 겁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태무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건조하게 말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은 김 비서님을 통해 어젯밤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길 원하시죠? 행복에 겨워 남편의 지원에 감사하는 아내, 아니면 JS그룹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현명한 아내.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이 위선적인 연극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었다. 태무는 유유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서연 씨의 연기력은 믿고 있어. 어떤 역할이든 잘 해내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설 채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제 계약서 5조 2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의 말에 태무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커리어를 추구할 권리, 그리고 YK그룹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지? YK그룹 전략기획실장 자리입니다.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외부에서 온 낙하산 인사가 YK를 제대로 이해할 리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누구보다 YK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수술해야 한다면 그 칼자루는 제가 직접 쥐고 싶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한 달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언제까지고 이 화려한 감옥에서 그의 인형으로 살 수는 없었다. 스스로 전장에 뛰어들어 싸워야만 했다. 태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소파에 다시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흥미로운 상대를 관찰하듯 그녀를 뜯어보았다. YK그룹의 현재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지? 날카로운 질문이 예고 없이 날아왔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닌 그녀의 자질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과도한 사업 다각화로 인한 투자 실패가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몇 년 전 무리하게 추진했던 바이오 사업은 빗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폐쇄적인 족벌 경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회계 장부 곳곳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료하고 정확했다. 지난 한 달간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YK그룹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파고들었다. 태무가 놀란 것은 그녀의 분석력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복수심과 뒤섞인 절박한 책임감을 읽었다. 좋소. 태무는 짧게 대답했다. 전략기획실장, 당신 자리로 만들어주지.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이건 내 아내라서 주는 특혜가 아니야. JS그룹이 파견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 손으로 당신을 끌어내릴 거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비서, 당장 YK그룹 이사회에 한서연 실장 임명 안건을 공식 통보하게. 오늘부로. 그렇게 한서연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갑옷을 입은 기분으로 Y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강태무의 아내라는 타이틀 덕에 그녀의 출근은 모든 직원의 주목을 받았다. 동정 호기심, 경계 질투. 수많은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와서 박혔다. JS그룹 회장 사모님의 낙하산 인사.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서연은 애써 무시하며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임시이사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열댓 명의 늙은 임원들이 그녀를 싸늘한 눈으로 맞이했다. 대부분이 아버지의 측근이거나 계모 박혜진이 심어놓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좌장격인 오 상무가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회장님? 아무리 JS그룹의 지원을 받는다지만 경영 경험도 없는 아가씨를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전략기획실에 앉히다니요. 회사가 장난입니까? 그의 무례한 발언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듯 웅성거렸다. 아버지 한 회장은 좌불안석인 표정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서연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가 적이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나가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거대한 조직도와 재무 그래프가 나타났다. 제가 경영 경험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오 상무님? 서연은 오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상무님처럼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키며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압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것은 지난 3년간 YK바이오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내역이었다. 3년간 2천억 원이 넘는 R&D 비용이 투입된 신약개발 프로젝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오 상무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셨던 사업으로 압니다만. 그런데 이 비용 처리 내역을 좀 보시죠. 실체도 불분명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과 수백억 원대의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금이 정말 신약 개발에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오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음해하지 마시오. 음해인지 사실인지는 지금부터 제가 밝혀낼 겁니다.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제 첫 업무는 그룹 내 모든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자금 흐름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같은 방만하고 무능한 임원들부터 시작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녀의 선전포고에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JS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업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버린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굳은 얼굴로 복도를 나서는 서연의 앞을 누군가 막아섰다. 계모 박혜진과 한서아였다. 박혜진은 그룹 내 미술관 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한서아는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감히 어른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해. 박혜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서아는 옆에서 비웃었다. 언니 남편 빽 믿고 너무 나대는 거 아냐.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여긴 언니가 놀러오는 소꿉놀이터가 아니라고.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놀러온 게 누군데요? 미술관 운영비로 매년 수십억씩 빼돌려서 명품 쇼핑하는 관장님. 아니면 법인카드로 피부과 다니고 SNS에 회사 기밀이나 흘리는 팀장님. 뭐라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일에 방해하지 마세요. YK그룹을 좀먹는 벌레가 누구든 가족이라도 용서 안 할 테니까. 내보내기 전에 알아서들 처신 똑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뒤로하고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다. 전략기획실장실. 넓고 쾌적했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전쟁터의 사령부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팀의 전 직원들의 인사 파일을 요청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믿을 수 있는 아군을 먼저 확보해야 했다. 늦은 밤 홀로 남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는 서연에게 김 비서가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두툼한 파일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열어보자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JS그룹 정보팀이 작성한 YK그룹 내부 감사 자료가 들어있었다. 각 임원들의 비리 혐의, 자금 횡령, 정황 비밀, 계좌 내역까지.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도 찾아내기 힘든 정보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파일 맨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전쟁터에선 무기가 많을수록 좋지. 강태무의 필체는 아니었지만 그가 보낸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잠시 메모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가운 계약관계, 위선적인 부부 연기.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계약자 이상의 모습을 보았다. 적어도 이 전쟁에서만큼은 그가 자신의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파일 겉면을 손으로 쓸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의 첫 나날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녀가 새로운 보고 체계를 도입하려 하면 기술적인 문제로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특정 부서의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갑작스러운 병가를 냈다.
회의 소집 공문은 번번이 누락되었고 그녀의 지시사항은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왜곡되었다. 회사 전체가 거대한 수렁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듯했다. 계모 박혜진과 오 상무를 위시한 늙은 여우들은 그녀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은 회의실과 식당에서 공공연히 그녀를 남편 백 믿고 설쳐대는 어린애라 비웃었고 그녀의 팀에 합류하려는 직원들에게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적진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무가 건넨 비밀 감사 자료와 인사 파일을 밤새도록 파고들며 옥석을 가려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YK그룹의 살아있는 회계장부라 불리던 박진수 재무팀 부장이었다. 그는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수년간 임원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번번이 좌절하고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서연은 직접 박 부장을 찾아갔다. 처음 박 부장은 그녀를 불신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또 한 명의 낙하산이 보여주기식 개혁을 하려다 말겠거니 생각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부장님 이대로 YK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서연은 그에게 YK그룹의 비자금 흐름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내밀었다. 그녀가 밤새 분석해낸 결과물이었다. 박 부장은 자료를 훑어보며 눈이 커졌다. 젊은 아가씨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이걸 실장님께서 직접 분석하셨단 말입니까?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 거대한 괴물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제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부장님께는 이 회사를 바로잡을 권한과 명예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여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박 부장의 마음이 움직였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두 번째 아군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팀의 말단 사원 이지은. 그녀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여자라는 이유와 든든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던 인재였다. 서연은 그녀가 작성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남다른 통찰력을 발견하고 그녀를 자신의 팀으로 전격 발탁했다. 그렇게 한서연의 작은 복수자 연합이 결성되었다. 노련한 재무 전문가 박 부장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천재적인 분석가 이지은이 데이터를 무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한서아의 마케팅팀이었다. 서아는 수년간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 협력 업체들과 짜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VVIP 고객 접대비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거나 인플루언서 협찬품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등 그 비리는 끝이 없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한수아 팀장은 이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녀를 무너뜨리면 다른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겁니다. 서연의 지휘 아래 팀은 비밀리에 마케팅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협력업체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고 이지은은 지난 3년간의 모든 마케팅 활동의 ROI 투자 수익률을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캠페인 대부분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공중분해되었고 그 돈의 종착지는 대부분 서아와 그녀의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준 핵심 협력업체 대표가 오 상무의 비호 아래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던 그날 밤 그녀의 사무실 컴퓨터에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극도의 보안을 거친 암호화된 메일이었다. 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바로 그 협력업체의 이중장부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자료의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태무였다.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군요. 서연은 승리에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마케팅팀 예산 유용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보고. 한서아와 그녀의 직속 상사인 마케팅 본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배다른 언니의 유치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 치부했다. 그래서 한서연 실장, 내 뒷조사까지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대체 뭡니까? 내가 회사 돈으로 커피라도 사 마셨나? 서아는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그녀의 도발에 응수하는 대신 이지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지난 3년간 마케팅팀이 집행한 예산과 그 실제 성과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투입된 비용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 같은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마케팅팀은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서아가 주최했던 VVIP 고객 초청 파티 사진이 떴다. 그런데 참석자 명단에는 VVIP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서아의 친구들과 연예인 지망생들 뿐이었다. 수천만 원짜리 샴페인과 케이터링 비용이 고스란히 그녀의 파티 비용으로 전용된 것이었다. 이건 비즈니스 차원의 접대였어요. 서아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강태무가 보내온 결정적 무기였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홍보물 제작비로 5억 원을 청구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내역입니다. 여기 대표의 자필 서명이 담긴 이중 장부도 있습니다.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에 충분해 보이는군요.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새하얗게 질린 한서아와 마케팅 본부장에게로 쏠렸다. 박혜진 관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모함이야. 네가 우리 서아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 거야. 함정이요. 그렇다면 검찰에 가서 직접 증명해 보이시죠, 어머님. 이 자료들은 오늘부로 검찰과 국세청에도 동시에 제출될 예정이니까요. 서연의 싸늘한 말에 박혜진은 입을 다물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직감한 것이다. 침묵을 지키던 한 회장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한수아 팀장과 마케팅 본부장을 오늘부로 직위 해제한다. 그리고 전략기획실 주도해 특별감사팀을 꾸려 마케팅팀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수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녀를 옹호하던 임원들은 쥐 죽은 듯이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 사건은 YK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한서연을 회장 사모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부패한 상층부를 향해 칼을 빼든 유능하고 대담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팀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회사의 낡은 질서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복도에서 강태무와 마주쳤다. 늘 그랬듯 그냥 스쳐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들었소. 마케팅팀 일. 태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당신이 준 무기 덕분이죠. 서효연은 담담하게 그의 도움을 인정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무기와 거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얽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태무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렇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빨을 드러냈고 적들은 이제 그녀를 죽이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에 동맹이라는 이름의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한서연이 YK그룹 내부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자 골마있던 상처가 도려내진 회사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내부의 부패가 걷히자 밖에서 YK를 노리던 진짜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건은 증권가에서 시작되었다. 정체불명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YK그룹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회사를 흔들고 있었다. 전형적인 적대적 M&A의 전조였다. 찾아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만 그 배후에는 대한철강의 최민준 회장이 있습니다. 강태무의 서재 김비서의 보고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준 회장, 재계의 소문난 기업 사냥꾼이자 강태무의 오랜 숙적. 서연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YK그룹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최민준이 오 상무 같은 내부의 배신자들과 결탁하여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 뒤 헐값에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서연의 등장은 그들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결국 최민준이 직접 전면으로 나서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상황은 심각했다. 최민준은 이미 상당량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대로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강태무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지도와 전략으로 가득 찬 전쟁 지휘관의 작전실과도 같았다. 더 이상 그는 그녀를 계약상의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이 전쟁을 함께 치러야 할 유일한 동맹으로 인정한 것이다. 최민준은 여우 같은 놈이야.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 태무는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YK그룹의 지분 구조를 그려 보이며 설명했다. 그의 눈은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JS그룹의 지분만으로는 부족해. 흩어져 있는 소액 주주들과 중립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오. 그러려면 그들에게 YK그룹의 미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만 해. 그날부터 두 사람의 밤은 YK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략회의로 채워졌다. 태무가 거시적인 판을 짜는 전략가라면 서연은 YK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술가였다. 그녀는 각 사업부에 숨겨진 잠재력 충성심 있는 중간 간부들의 명단, 그리고 경쟁사들이 탐낼 만한 비공개 기술 특허까지 데이터 너머에 있는 YK의 진짜 가치를 태무에게 알려주었다. 이 신소재 기술은 10년 전에 개발이 중단되었지만 현재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적용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사장된 기술을 부활시켜야 해요. 이 사진의 절반 이상이 최민준에게 매수되었지만 생산 라인의 박영식 공장장은 아버님의 창업 시절부터 함께한 분입니다. 그를 설득하면 수만 명의 노조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는 날카롭게 대립했고 때로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밤을 새웠다. 차가운 계약서로 시작된 관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연은 강태무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했다. 그가 단순히 냉혈한 기업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어느 새벽 잠시 휴식을 취하던 서연은 서재 발코니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는 태무를 발견했다.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선 그의 옆모습은 깊은 고뇌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커피잔을 건넸다. 태무는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겟맙소. 그는 어색하게 커피를 받아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초해민준 회장과는 오랜 악연인가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태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초해민준은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요. 교묘한 함정으로 아버지께 횡령 누명을 씌우고 평생을 바친 회사를 빼앗았지.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난 그때 복수를 맹세했어. 이건 나에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야. 내 모든 것을 건 전쟁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다. 한편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연은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바로 태무를 둘러싼 끔찍한 소문 때문이었다. 그녀가 설득하려던 한 원로 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한 실장의 능력은 믿지만 자네 남편인 강 회장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자는가. 아내들을 모두 비명횡사시켰다는 그 흉흉한 소문 말일세.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았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 서여연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그 소문의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큰 결심을 하고 김 비서를 따로 만났다. 김 비서님, 회장님에 대한 소문들, 진실이 뭔가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서연이 단순한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태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사모님. 아니, 대부분은 최민준 회장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김 비서가 털어놓은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태무의 첫 번째 부인은 정략 결혼의 희생자였다. 그녀는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결혼 생활 내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유서에는 강 회장을 원망하는 말 대신 자신을 억지로 시집보낸 친정 부모를 원망하고 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태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이 받게 될 비난을 막아주기 위해 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짊어지는 길을 택했다. 두 번째 상대는 아내가 아닌 약혼녀였다. 그녀는 최민준 회장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였다. 태무가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고 파혼을 선언하자 그녀는 최민준의 도움을 받아 보트 사고로 위장하여 죽은 것처럼 꾸민 뒤 해외로 도피했다. 세상에는 강태무의 두 번째 여자도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는 소문만 남게 된 것이었다.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변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김 비서의 말을 듣는 내내 서연은 심장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견뎌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괴물이라 생각했던 남자는 사실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바보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민 존경, 그리고 그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애틋한 마음이었다. 다시 태무의 서재 두 사람은 마침내 최민준의 허를 찌를 비장의 방역 카드를 완성했다. 늦은 새벽 피로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아, 해냈군요 우리.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지도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사라지는 듯했다. 태무의 눈빛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무가 테이블 너머로 천천히 손을 뻗었다. 서류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에게 닿기 직전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거두어졌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갈등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미 끝을 구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폭풍의 눈은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한서연과 강태무의 방역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서연이 부활시킨 신소재 기술의 미래 가치가 언론에 공개되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YK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고 최민준 회장의 적대적 M&A 시도는 소액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중립을 지키던 기관 투자자들마저 서연과 태무의 편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였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더 이상 차가운 작전실이 아니었다. 함께 밤을 새우고 작은 승리에 함께 웃으며 그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태무의 지친 어깨를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고 태무는 서연의 강인함 속 여린 모습을 보며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삭막했던 공간에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이 전쟁만 끝나면 어쩌면 그들의 계약 결혼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감마저 싹 텄다. 하지만 그 희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혔다. 주주총회 바로 전날 오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YK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에 쏠렸다. 단상 중앙에는 서연의 아버지 한정훈 회장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계모 박혜진과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는 최민준 회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사무실 TV 화면을 통해 그 광경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YK그룹 주주 여러분. 한 회장은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영혼 없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오늘 YK그룹의 창업주로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지분을 대한철강의 최민준 회장님께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K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최 회장님의 경륜과 자본력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스스로 회사를 팔아넘기다니. 그것도 적의 수장인 최민준에게. 하지만 진짜 비수는 다음에 이어졌다. 최근 제 딸 한서연과 사위 강태무 회장은 YK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위험한 도박에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서연 실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며 강태무 회장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공개적인 사형 선고. 그것은 최민준의 공격보다 그 어떤 비즈니스적 실패보다 더 아프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TV 화면 속 박혜진은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하며 한 회장의 어깨를 감쌌고 최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위로의 눈빛을 보내는 위선적인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종 배신자는 바로 계모 박혜진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최민준과 한패였던 것이다. 그녀가 야망 없는 남편을 부추기고 태무를 이간질하며 이 모든 판을 짰으리라. 편안한 노후와 자기 딸 서아의 미래를 보장받는 대가로 그녀는 남편의 회사와 의붓딸의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긴 것이었다. 서여연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주주들도 이제는 창업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무가 들어왔다. 그는 굳은 얼굴로 TV를 끄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칼에 베인 듯 아팠다. 세어연아.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 밖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때로 눈물마저 마르게 했다. 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단단하고 넓은 가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는 그의 체양. 그것은 연기를 위한 포옹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위로였다.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서연의 감정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계모에 대한 분노 무너져버린 희망에 대한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태무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폭풍처럼 자신을 핥히고 지나갈 때까지 든든한 방파제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한참 후 울음을 그친 서연이 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빛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태무의 표정 역시 다시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더 이상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들의 적들을 향한 살기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무가 그녀의 젖은 눈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YK의 창업주일 뿐 주인은 아니야. 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주들이지. 그리고 그들은 배신자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거야. 그는 서연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는 책상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였다. 최민준이 내 아버지를 손에 넣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계획을 준비해뒀지. 이건 YK그룹을 지키는 것 이상의 싸움이 될 거야. 최민준의 모든 비리와 부패, 그리고 과거 우리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만천에 공개하는 계획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위험한 계획이야. 실패하면 YK는 물론이고 JS그룹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지. 그는 서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갈구하고 있었다. 나 믿어. 짧은 질문. 하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뒤바꿀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녀에게 이제 믿을 사람은 눈앞에 이 남자뿐이었다. 그가 내민 손은 단순한 동맹의 손길이 아니었다. 운명을 함께하자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끝까지 같이 가요. 그녀의 대답에 태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세상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두 사람이었다. 내일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그들은 세상과 맞서기 위해 하룻밤 동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더 이상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결전의 날 YK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열기로 뜨거웠다. 건물 밖은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안에서는 YK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주들이 불안과 기대로 술렁이고 있었다. 연단 오른쪽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최민준 회장과 그의 옆에서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혜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잿빛 얼굴에 한정훈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개선 장군과 같았다. 반대편 왼쪽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모두가 한서연과 강태무가 결국 포기했다고 수군거리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과 달리 그들에게서는 패배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에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강태무는 칠흑 같은 정장 차림으로 주변을 압도했고, 한서연은 순백의 정장 차림으로 비장한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시선을 가르며 당당하게 걸어와 자신들의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만으로도 최민준의 심기가 불편하게 일그러졌다. 총회는 최민준 측의 의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한정훈 회장의 지분양도 계약서를 공개하며 YK그룹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한철강이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강태무를 아내를 앞세워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으로 서연을 남편의 야망에 이용당하는 철없는 상속녀로 몰아갔다. 분위기는 급격하게 최민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뿐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장님, 표결에 앞서 주주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주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YK그룹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투표를 하려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 미래를 팔려고 하는지 그 실체는 정확히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폭탄의 목표는 계모 박혜진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YK 미술관의 회계 장부가 나타났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박혜진이 미술품 거래를 가장하여 어떻게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돈이 어떤 명품 매장과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명백한 증거들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가 최민준의 수하들과 비밀리에 만나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혜진 관장은 YK그룹의 위기를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최민준 회장과 결탁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안위와 부를 챙기려 한 것입니다. YK를 병들게 한 진짜 암덩어리는 바로 제 뒤에 앉아있는 저 여자입니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박혜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화면에 떠있는 그녀의 자필 서명이 담긴 은행 기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가면이 만천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강태무가 연단에 섰다.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박혜진 관장은 그저 이 거대한 범죄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진짜 악마는 바로 저기 존경받는 기업가인 척 앉아있는 최민준 회장입니다. 태무는 딱딱한 재무 데이터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년 전 촉망받던 한 기업인이 어떻게 최민준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였다. 최민준은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YK그룹을 사냥하려 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를 매수하고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뒤 구원자인 척 나타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 이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최민준이 미친놈의 헛소리라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하지만 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크린에는 YK그룹의 오 상무가 나타났다.
JS그룹의 정보팀에 의해 비밀리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 상무는 최민준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으며 주가를 조작했는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화면에 뜬 것은 최민준의 탈세를 입증하는 해외 계좌 내역과 불법 로비 장부였다. JS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그의 모든 치부를 남김없이 벗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왔다. 해외의 한 안전가옥에서 연결된 실시간 화상통화 화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화면 속에는 겁에 질린 한 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20년 전 최민준에게 매수되어 강태무 아버지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던 핵심 증인이었다.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최민준 회장은 저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강 사장님, 태무의 아버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모든 것은 최민준 회장이 꾸민 짓입니다. 늙은 증인의 눈물 어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뒤였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무의 법무팀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최민준 씨, 당신을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혜진 씨, 당신 역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최민준과 박혜진의 비명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표결을 속행하겠습니다. 안건을 변경합니다. 기존 이사진 전원 해임 및 한서연 전략기획실장을 신임 대표이사 CEO로 선임하고 그녀가 제출한 경영 혁신안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하시머이라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주주들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던졌다. 그들은 배신자가 아닌 YK그룹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비전을 가진 새로운 리더를 선택한 것이다. 한서연은 YK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녀가 연단에 서서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순간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더 이상 그녀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리더 한서연이었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지배하는 남편이 아닌 자랑스럽고 든든한 파트너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는 승리의 기쁨, 안도감, 그리고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화려한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했다. 최민준 회장의 구속과 YK그룹 주주총회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연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몰락한 공주의 화려한 귀환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서연의 승리를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비운의 상속녀에서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구해낸 철의 여왕으로 재탄생했다. 세상의 찬사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전후 처리를 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이 남아있었다. 주주와 직원들을 안정시키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망가진 회사의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그녀는 YK그룹의 새로운 CEO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최민준의 죄는 파면 팔수록 끝이 없었고 결국 그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계모 박혜진 역시 수백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철없는 악녀 행세를 하던 한서아는 모든 것을 잃고 재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목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서연은 조용한 교회에 작은 집을 찾았다.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칩거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아버지는 불과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한참 만에 그가 죄책감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 여자와 최민준에게 속아서 내 딸을 사지로 내모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이 사라졌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잿더미처럼 쓰러져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연민이 앞섰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는 제가 지킬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쉽지 않은 화해였다. 하지만 부서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려는 첫걸음이었다. 서연은 그 걸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YK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연은 CEO 취임 후 첫 전 직원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과감히 도려내고 투명성과 실력 위주의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충신이었던 박진수 부장은 재무총괄 본부장 CFA로, 이지은 대리는 최연소 전략기획팀장으로 승진했다. 부패와 불신의 온상이었던 회사는 희망과 혁신이 넘치는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그녀 자신의 세계는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강태무와의 관계는 다시 어색해졌다. 그들을 묶어주던 YK그룹 구하기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약 결혼이라는 형식은 아직 유효했지만 그 종이 조각은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피어난 동지애와 그 이상의 감정들이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무겁게 맴돌았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이 불안한 평화를 견딜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태무의 서재 문을 노크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작은 벨벳 상자 안에 든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1년 전 그 밤에 남기고 온 흔적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 태무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계약서상으로는 아직 8개월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계약은 의미가 없잖아요. 당신의 복수도 끝났고 YK그룹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 우리가 부부 행세를 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태무는 귀걸이가 든 상자를 닫고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넘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진심을 열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밤 이후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년간 이 귀걸이 하나를 단서로 당신을 찾아 헤맸어.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당신이 내 정략결혼 상대로 나타난 거요.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어.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최민준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고. 그래서 차가운 계약서라는 벽을 세웠지. 그게 당신과 나,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비겁한 남자였던 거요, 나는. 그의 고백을 듣는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나에게도 그 밤은 내 인생의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서 존재했던 유일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해버린 당신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당신을 잊지 못한 내가 한심했으니까. 오해가 풀리는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이었음을 깨달았다. 태무는 책상 서랍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서명된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어. 쫙.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하지만 한서연 당신과의 계약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면 좋겠어. 남편, 흉내를 내는 계약자가 아니라 진짜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결혼식에서의 차가운 입맞춤도 1년 전 그 밤의 충동적인 키스도 아니었다. 수많은 오해와 역경을 넘어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그 키스에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뜨거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완전히 멎고 두 사람의 세상에는 비로소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날, YK그룹의 신기술 발표회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CEO가 된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는 YK그룹이 지난 1년간 이뤄낸 혁신적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었다. 저희 YK가 개발한 이 새로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YK그룹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1년 전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는 그녀의 손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때 부실 기업의 대명사였던 YK그룹은 이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객석 한편에서 박진수 본부장과 이지은 팀장이 뿌듯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객석 맨 앞줄 강태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YK그룹의 대주주가 아닌 그저 아내를 응원하러 온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랑스러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수많은 기자들이 두 사람에게 몰려들었다. 한때는 스캔들과 불화설의 주인공이었던 그들은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한 역전승을 함께 이뤄낸 세기의 파워 커플로 불리고 있었다. 두 분께서는 재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태무가 마이크를 잡고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꾸밈도 없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묻어났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존중해주는 것.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경영자이며 저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일 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시련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제자리를 찾았다. 주말 오후 서연은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난 한 회장은 이제 평범하고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뤄낸 성과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나보다 100배는 낫구나. 아비는 평생 회사의 주인이 되려고만 했지 회사를 지키는 법은 몰랐다. 네가 YK의 진짜 주인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인정에 서연은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그들의 보금자리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한때는 차가운 전장 같았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분리되었던 침실은 진작에 합쳐졌고 서재에는 나란히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소파가 놓였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서로의 넥타이를 매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는 평범한 부부가 되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박 본부장님이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신제품 이름으로 한서연 스페셜을 밀었다니까요. 나쁘지 않은데 강태무 에디션도 출시해야겠군.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경영 조언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누구보다 뜨거운 연인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태무가 갑자기 외출을 제안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2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청담동의 작은 재즈바였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것만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감미로운 재즈 선율 속에서 그들은 과거를 추억했다. 이제 그 밤은 아픈 상처나 우연한 일탈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때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단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태무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서연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서로의 아픔을 첫눈에 알아봤던 두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토록 강렬하게 끌렸던 것이리라. 그때 태무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1년 전에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아닌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제게의 제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모습이었다. 한서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계약이었어. 나는 당신에게 진짜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지. 그래서 오늘 다시 제대로 청혼하고 싶소. JS그룹의 회장 강태무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 강태무로서 말이오. 그는 반지를 들어 올렸다. 나와 진짜 결혼해주겠소. 당신의 남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당신의 편이 되어줄 가족으로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게요. 태무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감미롭게 입을 맞췄다. 재즈바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 후로 그들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한서연 대표는 YK그룹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강태무 회장은 JS그룹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었고 밤이 되면 서로에게 돌아와 가장 따뜻한 안식을 나누었다. 때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해지기도 했다.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파트너로 만났지만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서로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